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권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업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혁 중앙일보 전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대권 뉴스라는 이름 먼저 함께하게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이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앞서 이제 대권 뉴스인데 대한뉴스 저희가 패러디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요즘 젊은 층은 아마 또 대한뉴스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에 저희 70년대 그 영화 보러 몰래 가면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한뉴스 하면서 이제 애국가도 나오고 뭐 그랬었잖아요. 발음이 독특해요. 뉴스가 아니라 뉴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유튜브로 저 배종찬 소장님은 다른 방송 갔나요? 날이 더워서 못 왔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금요일 날은 배종찬 소장님 안 하고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종호 교수한테는 백컴이라는 애칭이 있는데 김정욱 국장도 뭐 애칭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김국장이니까 네. 김짱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편하겠네. 김짱.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첫 번째 대권 뉴스 어떤 거예요? 네, 경선 버스 올라탄 최재형. 네, 최재형 씨가 이제 국민에 입당했는데 네, 입당 소감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입니다. 정권 교체에 위해서 제1야당이 입당했다. 또 이 청년의 삶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등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들께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감사원장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감사원장 자리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또 독립돼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이 제대로 하는가를 감시하라고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팽개치고 대권으로 17일 만에 직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보답하는 바른 길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본인이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명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불의한 정권이라면 왜 감사원장 자리를 제의할 때 본인이 받았었는가? 네. 그러면 거절이나 또는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원장 자리 줄 때는 오케이 하고 충성 맹세하고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대선으로 직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평소에 자신이 주장했던 핵심 가치가 뭐냐면 감사원의 독립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었는데 이걸 정면으로 뒤집는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타깝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간결하게 좀 해주시죠. 좀 김정욱 국장하고 지금 돌아가면서 발언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자, 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냥 순전히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좀 하락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뒤집히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새로운 주자에 대한 그런 기대, 희망 같은 게 있어서 네. 일주일쯤 뒤에 갑자기 딱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때 내가 입당하겠다 했으면 아마 그 파괴력이 더 컸을 수도 있겠다. 예.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지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 교수께서 정치 중립성 훼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입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 검찰총장과 그 감사원장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지금 집권 여당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앞으로 검찰총장이랑 감사원장을 어떻게 임명을 하냐 다 중간에 나와버릴 텐데 이렇게 양쪽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치 판단의 결국은 문제다.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국민이 이 사람들 안 돼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 뽑겠어라고 얘기하면 뭐 국민이 제일 우선인 거죠. 뭐. 예. 네,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왜냐?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이라고 분명히 명문화돼 있고요. 따라서 감사원장이 정권과 아무리 각을 세워도 대통령도 도중에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사원장을 때려치고 정반대로 대선으로 직행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불행할 일이고요.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 이거는 검찰청법의 임기가 보장된 것인데 감사원장은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쁘고 자신이 평소에 소리 높여서 외쳤던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 중립은 정말로 정반대되는 것이고요. 구국의 일념을 다 얘기했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이 정치 군인들 무력으로 정권 창탈할 때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국민과 역사가 냉엄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님의 말씀에 그 상당히 존중을 하면서 예.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국회에서 그 집권 여당 의원들이 뭐라 그랬냐 대통령과 철학이 안 맞으면 빨리 나가세요. 당신 뭐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라면서 계속 닥달을 했어요. 나가라고. 네. 그러니까 아 그래. 난 잘못됐으니까 나갈게. 나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지금 잘못됐고 원전 수사했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난 나갈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알겠어요. 네, 한마디만 하면요.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나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정권을 감시하라고 그 자리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 못 맞아서 못 하겠다. 그럼 나가는 건 좋은데 정치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슬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근데 저 최 선배가 우리 보러 싸우라며요. 누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기 전에 그래놓고서 뭐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사탕 안 줍니까? 사탕 하나씩 드릴게. 예. 자, 뜨겁게 싸우라며. 김장도 하나 주시고 사이좋게 사탕 하나씩 드시고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 원칙론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각자 상황 판단 또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점잖게 했는데 속은 무지하게 타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최재형이라는 대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에 하락한 이 지지율이 최재형에게 옮겨가가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당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3지대 안철수랑 계속 가든지 아니면 지지율이 15% 이하로 추락하면은 이거 못하겠다.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중도 하차 가능성도 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권 뉴스 처음 하는 날인데 유튜브 동접자 720명 돌파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많은 거예요. 전 잘 거의 몰라요. 많은 겁니다. 7만 2천 명 정도 돼야죠. 두 분 더 열심히 좀 다퉈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 국장님, 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했어요. 경선 버스 최재형이 탔으면 외부에서 탈 사람은 다 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인 희망사항이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들어가지 말라고 그 최재형 원장한테 요구했었잖아요. 네.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좀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저는 좀 다른데요. 김종인 하면은 정치권 최고의 타짜예요. 여야를 통틀어서. 그래서 이분 얘기가 상당히 좀 저는 신빙성이 있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외부의 의미 있는 주자가 윤석열, 김동연, 안철수 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땐 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이미 실기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삿바싸움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 할 거예요. 왜냐? 국민의힘에 흡수 통합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된다면 본인이 차차기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제3지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남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리고 또 외부 주재하고 보수 야권 단일화하는 경우 아니면 각자 분열해서 보수 야권이 나가면은 앞으로 3자 대결 또는 다자 대결 구도 어떤 결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도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단정적으로 팍팍 얘기해야지 이게 인기를 끌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밖에서 제3지대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 배짱님과 제 얘기 중에서 어떻게 받는지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겠죠. 언제쯤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고 뭐 전망을 하세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도가 계속 이렇게 높은 고공행진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제3지대라는 게 그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다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3지대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배 교수님 두 번째 어떤 대권 뉴스죠? 위기의 윤석열입니다. 예. 아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볼까요? 뭐 한 가지는 아니고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 첫 가지?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반대만 있고 대안은 없다. 아하. 반 문재인만 계속해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국가적인 비전, 운영 방안 그리고 정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만 결집하고 중도층에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홀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외곽 돌면서 밥 먹고 탐방 정치하고 있는데 정치는 세대기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한 이미지를 형성한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윤석열 엑스파일 그리고 또 처가 리스크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여기에다 최재형 대체제의 빠른 진격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정도로 봐야 돼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김장님은요? 저는 뭐 좀 뭐 비슷한 얘기지만 다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부인 문제 그러니까 쉽게 장모 문제 이렇게 엑스파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본인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윤 총장 본인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진보 인사를 만났다, 한때는 뭐 나는 보수다, 뭐 이런 걸 강조하다가 네. 또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진보 인사를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이 뭐지, 뭘 얘기하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헷갈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진보와 보수 다 아우른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만나고 다니는 민생 탐방하는 분 보면은 보수 쪽의 인사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예를 들면 최장직 교수라든가 진중권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지는 솔직히 메시지를 잘 모르겠다.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윤 전 총장 장모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딸과 사위는 꿋꿋하게 큰일 해달라. 이 말이 화제인데 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장모의 이 말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법정 구속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증거가 분명할 때 또 죄질이 안 좋을 때 판사가 법정 구속시키는데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이른바 국민 약탈이라는 그렇죠. 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은 22억을 그렇죠. 가져갔잖아요. 사실상 뭐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그런 돈인데 본인이 좀 자숙했으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아내 되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뷰해가지고 일파만파 파장이 커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 또 치매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나는 환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법정에 최후 진술하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최후 진술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선택적 치매 환자인가 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좀 자중해야 한다 이런 거. 김장은요? 아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부인이 인터뷰를 했고 장모가 또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둘 다 윤 전 총장에게는 굉장히 악재다, 안 좋은 얘기다. 그리고 지금 딸과 사이는 꿋꿋하게 큰일을 해달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에서는 뭐 빨리 대통령 돼서 나 빼달라는 얘기냐 이런 사면해 식으로 죽여라.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는데
장모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자꾸 얘기만 하면 할수록 자꾸만 자기 사위와 자기 자신의 연관성이 이렇게 뭐랄까 보도가 되고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데 뭔가 메시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씨 전 대변인 그 이동훈 씨가 말하는 그 Y 공작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동훈 씨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네, Y를 쳐라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죠. 뭐 Y라는 것도 상당히 좀 생소하네. 옛날에 가끔 뭐 J가 있었는데 또 Y를 얘기해서 아마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래 좀 하시네요. 네.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증거하고 부딪히면 당연히 증거가 이기는 거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금품을 받았다는 그 증거물이 골프채가 딱 떨어지게 지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장하기를 빌렸다. 근데 비 온 날 자기가 갔는데 우리가 골프채를 2개나 가져간 사람은 없어요.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빌렸다면은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왜 1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정치 공작의 희생양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위기를 좀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정권이 넘어갈 정도로 큰 사건이 그러면은 이걸 폭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안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지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진상규명해라라고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니까 지금 잽싸게 지금 발을 뺀 이런 상태인데 윤석열 전 총장만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네. 좀 우려가 됩니다. 본인 이동훈 씨 본인이 정치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시고 네. 김장은요? 같은 기자로서 굉장히 창피하죠. 그 기본적으로 이분의 논리 중에서 Y를 쳐라 그러는데 아니 이분이 저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들어가서 있었던 게 일주일 남짓인데 뭘 안다고 Y를 칠 거리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공작을 하는 사람이 야 그럼 윤석열의 뭐 비밀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폭로해라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일주일 된 대변인 막 시작한 사람이 뭘 얼마나 알고 있길래 그거를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공작이 폭로될 경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 양자의 어떤 무게를 계산을 해본다면 이동훈 씨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데 네. 그 아까 지금 뭐 배정호 선배 얘기한 대로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윤 총장을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윤 총장 쪽에서 그것을 아니 뭐 논소리가 난 사람이니까 거짓말이야 했겠어라고 얘기한 건 난 그것도 좀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은 뭐 이따 나간 사람이니까 우리는 뭘 며칠 있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장모에 대해서는 뭐 법과 원칙대로 하자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자기 캠프에 있었던 대변인 일주일밖에 안 된 대변인은 또 감싸고 도는지 그게 네.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입건된 시점도 대변이 되기 전달이에요. 네, 5월에 입건했답니다. 그리고 내사는 윤석열 뭐 씨 2월 말 달부터 중에 들어갔고. 또 이동훈 씨 이제 감싸는 말이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 아니다 이런 또 인물평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없는 말 지금 궁지에 몰리면 무슨 말이든 못 하겠어요. 그거는 아마 검사 출신인 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범죄자들을 많이 다뤄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질이 나쁜 범죄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나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하는 법이죠. 네. 자, 한명숙 수사 감찰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 얘기를 했어요. 이 법무부의 감찰 결과 어떻게들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감찰 결과라고 보고요. 이유는 재소자 등을 상대로 해서 100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언 연습을 시켜줬다라는 것이 이제 법무부 그리고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밝혀진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은 이 증언 연습 시킨 목적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한신공영 대표가 부인을 하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돈을 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이제 재수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 이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부당한 편의를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은 이번을 계기로 좀 네.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 선배하고 정반대인데 이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뭐랄까 재판을 정치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차례 불러서 그 100차례나 불렀다 그러는데 4명에 대해서 7개월 동안 소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그 정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한명숙 씨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분명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자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8.15 사면을 앞두고 8.15 그 한명숙 씨가 뭐 운동권의 대부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면을 시켜주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좀 그 박범계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되는데요. 재판의 유무죄하고 검찰 수사의 적법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4명에 대해서 7개월이라고 해도 100차례가 넘게 소환 조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를 위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하여튼 팽팽하고요. 자, 이 윤 전 총장이 이제 한명숙 씨가 억울하면 재심 신청해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한명숙 씨가 정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재심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진중권 씨도 얘기를 했지만 한만호 씨로부터 받은 1억 원 수표가 왜 자기 동생이 집어넣는데 썼느냐, 길거리에서 주웠느냐. 대법원까지 갔을 때 재판 결과는 진보와 보수의 모든 법관들이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이거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뒤집겠다라고 얘기한 건 사법 정의와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전 검찰총장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심 이 부분은 재판의 문제니까 자기 영역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쏙 빼고 재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날도 좋은데 아주 치열한 토론 좋습니다. 시원한 사탕 하나씩 또 드릴게요. 네. 이빨 다 썩어요. 두 분 덕분에 지금 오늘 동접자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한 대권 뉴스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정우 교수, 김종혁 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